예, 일본에서 최근 치명률이 30%가 넘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체 어떤 병인지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STSS라고 부르더군요.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인데 사실 그 명칭만 봤을 때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병입니까? 뭐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고 무시무시하다고 표현하시는데 뭐 실제 그렇게까지는 독성 아닌데요. 쇼크라고 하니까요. 예, 독성 쇼크라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요. 뭐 정확하게는 스트랩토코커스 턱식 쇼크 신드롬,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더 어렵습니다. A군 연쇄상구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사슬할균이라고 바꾸기도 해요. 독성이 생겼을 때 쇼크가 돼서 사망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인데요. 예. 이 원인균이라고 그러면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젠이라는 균이 이것을 세균 감염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인데 예.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인후통증 아주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예. 이 수스루 환자라든지 혹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혈증 쇼크나 또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이 쇼크 증후군이라는 이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낮고 항생제가 잘 들어서 큰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예. 지금 일본에서의 유행 양상을 보면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발견됐던 그런 병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있기는 했지만 예. 뭐 그다지 중요시하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성홍열이라는 것이 이제 2군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단 즉시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질병이거든요. 예.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이 전염병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경향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5년 동안에 이 STSS 같은 경우는 예. 2건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뭐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이 실제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숨은 감염자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감염은 되었지만 그것을 진단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좀 주의를 모니터링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일본에서 지금 발병 환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이제 사망자가 나오면서 그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 제목을 쭉 보면 이 치명률 30% 공포 이 문구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것 같은데 치명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증 환자에게만 좀 위험하고 그냥 보통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 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의 경우 1% 이하였었는데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근데 코로나19의 경우는 대부분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분모가 굉장히 커서 이 분자는 작아서 1% 이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거꾸로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 수는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진단을 받는 중증으로 진행되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의 모수 자체가 너무 작아서 30% 이상 나오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최근에 이 경향은 사실은 이게 변이주라는 것이 혹은 또 우리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좀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모니터링이 그럼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국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증상이 있는 것이 대부분 감염증이라는 것이 호흡기 질환의 가벼운 증상이 끝나기 때문에 중증으로 되었을 때 병원에 가서 폐혈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진단을 하고 적당한 항생제를 처방을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이유가 이 중증 환자들이 이 처방을 하는 항생제가 잘 안 듣는다면은 치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증 환자에게 치명률이 높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코로나가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에 북한 축구 대표팀이 그 자신들의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경기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전염성이 그다지 강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코로나19 때에도 완전 봉쇄라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전체 국민들의 위생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데다가 의료 수준도 굉장히 낮고 또 다른 진단 방법이라든지 또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 위에 즉 통제를 하는 것을 봉쇄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북한이야 그렇겠지만 이제 이 전염병의 그 전염성 얼마나 강한지는 좀 예, 실제로는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뭐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자기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감염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킨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서 그냥 완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전염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일부 비말 감염은 있기는 하지만 비말로도 인후통 같은 것이 있을 때 바이러스가 아닌 이 세균이긴 하지만 감염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극히 낮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균의 특징이어서 또 감염이 돼서 중증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는 가기 전에 이미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면 항생제가 지금까지는 잘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국내에서도 과연 이것 어느 정도의 이 세균들이 분포되고 있나 환자들 중에서 기침이라든지 또는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균이 어느 정도 있나를 좀 더 세심하게 숫자를 늘려서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는 보입니다. 예, 좀 빨리 좀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질병 아닙니까? 근데 왜 최근에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이슈가 된 이유가 아주 좀 이상한 거,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미생물 학자들, 특히 세균학자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로는 분명히 이것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원인은 아마 사람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사람에요? 예, 다른 점, 사람은 숙주죠. 예, 이것이 지금 예전에 세균하고 달라진 점들을 보면은 세균도 변이를 일으키죠. 변이는 일으키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것이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층이라든지 면역 약화 환자 같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50대 미만의 굉장히 면역력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의 치명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65명 발생을 해서 21명이 사망을 해서 30%가 넘는 30%에 가까운 치명률을 보였어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코로나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변화가 돼서 혹시 이 세균에 대한 감수성이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거 한 가지하고 사람들의 건강 상태. 이건 이제 숙주 쪽의 입장이고요. 또 이 세균 쪽에서 보면은 이 세균의 변종 혹은 변이가 많이 쌓여서 이제 변종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전염성도 강해지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생제가 잘 안 듣는 이런 양쪽이 합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전장 유전체 분석이 다 끝나지를 않아서 과연 이것이 변이주의냐 혹은 숙주 쪽에 문제가 있느냐는 확실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일본에서도 아직 그게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유행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고 그 숫자는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만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이것이 혹시라도 신종이나 혹은 변종 세균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쭉 발병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그 확인됐던 그 세균하고 지금 일본에서 지금 발병된 그 세균하고 좀 같은지 다른지 이것도 지금 아직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일본 쪽의 것이 아직 다 전장 유전체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진단할 것인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치료 방침조차도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전장 유전체 분석 특히 중요한 부분들만을 빨리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같은 거냐 아닌 거냐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느냐 숨은 환자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은 밝혀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일단 일본에서의 검사가 좀 명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급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결과들은 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중증 환자가 그다지 많이 있지를 않고요. 폐혈증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진단을 해보면 이균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모니터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감시 체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 세균도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과연 이 파이오젠이라는 스트레프토코커스 파이오젠이라는 예. 균이 어느 정도 질병을 일으키는지 전에보다 병독성이 더 강해졌는지 전염성이 더 강해졌는지 하는 모니터링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일본 여행 다니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이게 좀 벌써부터 이게 좀 우리가 좀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 된 건지 아닌지 전혀 지금 깜깜이 아닙니까? 아마 예. 일본에는 감염된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과연 우리가 단기간에 해외여행, 일본에 갈 때 뭐 열흘 이상 한 달씩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 일반적인 캐주얼한 접촉에 의해서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 것이 비말 감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였을 때 감염이 접촉 감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일본 여행을 갔다가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 어떤 호흡기 증상이라든지 혹은 상처가 생겼는데 잘 안 낫는다든지 할 때는 바로 진단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진단을 받고 예. 그래도 안 낫는다고 하면은 삼처병원에 가셔갖고 그 균이 무슨 균인지를 동정을 한 후에 바로 진단을 해서 적당한 항생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증으로 가지 않는 예방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실제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필 이 지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하필 일본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STSS 관련 보도 이후에 일본 여행 취소가 지금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여행사 관계자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여행사로는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워낙 자극적이었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일본에 새로운 코로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며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분들은 그래도 걱정이 된다며 위약금을 지불하고도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존 대비 취소율이 2배가 늘었고 신규 예약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안을 다룰지 말지 좀 고민할 때 했던 생각이 별거 아니라고 좀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공포심을 조장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짚을 필요가 있겠다. 어떤 병인지.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일본 여행을 생각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바로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안심하고 가도 되는 것이냐? 글쎄요, 안심이라는 말은 아주 적은 확률이라도 감염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위생 수칙만 잘 지킨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손입니다. 손에 감염된 세균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상처 부위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 씻기가 중요하고요. 또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때에는 보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고요. 예. 자기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에는 상처를 잘 소독하고 그 상처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귀국했을 때에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진료기관에 가야 된다는 거. 또는 예. 일본 여행에 한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처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 STSS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봄철이 되지 않았습니까? 각종 감염병이 좀 유행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시기에 좀 유의해야 할 감염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되면은 독감이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데 그것은 A형 독감이 아니고 주로 B형 독감이고요. B형이요. 예, 예. 그다음에 수두라든지 볼거리, 홍역 같은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예방 백신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 예방 백신을 어느 정도 접종을 했는지 이것들을 잘 숙지를 하셔갖고 접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바로 접종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진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고령층이신 분들은 빨리 진단을 받아서 코로나이라고 그러면은 바로 중증으로 치료제- 가지 않도록.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적어도 예방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감염 자체는 예방할 수는 없지만 중증으로 가는 건 막아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먹는 예. 치료제까지 조기에 투여를 한다면은
증상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도 좀 고령층에서는 생각해야 될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앞 코너에서 올 봄에 황사가 너무 심각하다 이 소식을 좀 짚었거든요. 이제 비도 내리면서 막 흙비도 막 생기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건강에 지장이 없을까요? 뭐 지장이 많죠.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황사냐 미세먼지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중금속이라든지 유해한 여러 화학 물질들이 미세먼지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황사랑 같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심혈관계라든지 호흡기계 질환 또는 면역 상태까지도 바꿔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흙비에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예. 그래도 밖에 외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귀가했을 때 바로 샤워하고 가글링을 함으로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배출시킬 수 있는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STSS뿐 아니라 봄철의 건강관리 유념해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